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통 보수 농객 변희재 대표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통 보수 농객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예, 뭐 맞는 말이죠. 아,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참칭 보수 예. 장성철 소장 이런 분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장성철 소장이나 네. 이준석, 뭐 예. 최문환 이런 사람들을 원래 보수로 보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네. 볼 땐 저분은 이제 좀 진보 왼쪽에 가깝다고. 왼쪽에 하는데, 가깝다. 예. 같은 보수로 보지 않았어요. 같은 보수로 보낸다. 제가 장성철 소장하고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네. 있거든요. 장성철 소장은 보수라기보다는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좀 균형감을 가지려고 하는 평론가.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의 뭐 직업에 충실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보수 이념을 뭐 내세운다거나 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대구에서 좌우 중도 합작 윤석열 뭐 퇴진 집회입니까? 하셨죠. 저는 지난 주말에. 이제 이게 안진거 소장의 용어고 저는 이제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라는 표현을 써요. 아,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 일반 참여하는 사람들은 좌우 중도 모르니까. 모르죠. 네. 예, 촛불 들었냐 태극기 들었냐 이러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 이제 태극기도 들고, 네네. 뭐 촛불도 들고, 네네. 저 민주당 부성도 들고, 네네. 다 뒤섞여가지고 집회했죠. 아, 네. 몇 분 정도 한 참여하셨나요? 3,0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대구에서 3,000명이요? 예. 그 연합 집회 치고 굉장히 많이 왔다고 봐요. 오, 깜짝 놀랐네요. 예. 대구에서 3,000명은 대선 후보가 가도 그렇죠. 3,000명 모으기 쉽지 않은데. 주로 한 촛불 참여자들이 한 2,000명 넘을 것 같고, 네네. 태극기 쪽 참여자들이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촛불 참여자도 많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많이 모였네요. 예. 근데 아쉬운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진행을 저희가 태극기 쪽에 맡았거든요. 사이다도 태극기 출신들이 했는데, 네네. 태극기 노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이 노인들이 안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아쉬운 거죠. 아, 원래는 태극기 노인들이 더 나와서 법치를 주장하고 조작 검사들 타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키자 이런 것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죠? 수도 없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데 뭐 좀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됐다고 봐요. 이제. 네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집회하기 전에 오후 2시에 박근혜 사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제 책, 그 태블릿 책을 전달하고 입장문을 발표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태블릿 조작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 책임을 물어라. 그래서 그 경호실을 통해서 책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친인척들한테 제가 이제 확인해 보면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구가 자체가 원래는 박근혜를 지키는 보수의 성지였는데 그 박근혜를 잡아넣은 윤석열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게 이 모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과 늘 반대편에 있었고 또는 그 뭐 투쟁도 하고 이런 관계였습니다만은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보수도 이념이나 철학이 없는 정권이거든요. 보수가 아니고 그냥 이 검사 판사 정권이라고 봐야 돼요. 검사 그렇죠. 판사 그 기회주의 이권 세력이라고 보면 기회주의 이권 세력이다. 그게 이번 대장동 판결에서 바로 드러났듯이 판검사 이권 세력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그 논의할 것은 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요. 이 강신업 변호사가 서류 탈락한 거죠, 이게. 서류 탈락이라는 거의 전례 없는 일이죠. 참. 근데 이게 전당대회 서류 탈락을 시키나요? 자꾸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서류가 미비됐을 때 미비된 거를 다시 가져와라 했을 때 못 가져왔을 때 탈락이지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탈락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서류 미비 탈락도 없어요. 제가 그 서류 접수 많이 대선 주자 서류 접수도 받았는데 미비하면은 보완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완하라 그랬을 때 못 가져왔을 때. 그렇죠. 보완을 못 가져왔을 때 그런 경우 말고는 서류 탈락이 없는데 이거 자꾸 우겨대더라고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신입사원 뽑듯이 서류 심사 가지고 탈락 그런 거 없어요. 제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하다가 당명이 뭐 대통합 창조 민주신당이지 이름이 길어서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경서 룰 세팅 팀장이었고 접수를 제가 다 받았어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제 사진 뜰 겁니다. 그때 황당무계한 사람들 서류까지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주고 기탁금이 1억 5천이었는데 그중에 황당무계한 분이 계셨어. 그래서 제가 그분 오시라 해가지고 서류 접수해준다. 등록 다 해준다. 대신 우리 예비 경선 여론조사하면 당신 떨어질 거다. 근데 이거 1억 5천 아깝지 않느냐.
물려주겠다. 제가 그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당에서 서류로 자를 이유가 없는 게 이번에도 기탁금 4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돈 생기기 때문에 다 받아줘요. 여론조사만 해주면은 그렇죠. 돈을 챙기는 자를 이유가 없죠. 자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 특히 이준석계 이 친구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던데. 네네. 이 서류를 통해서 뭔가 이 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잘라내는 게 맞다 그러는데 아니죠. 그게 바로 여론조사로 이제 컷오프 시키는 거고. 아니 국민의 지탄을 받을 사람이면 당원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거죠. 당원 자격 심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부여했으면은 당연히 당 대표 선거권이 부여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를 전제로 당비를 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헌법 8조 2항에 있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준석 대표 건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사안이에요. 근데 국민권 제한입니다. 이거. 이준석계들이 약간 내가 볼 때 약간 내로남불이 좀 면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정통 보수라는 사람들이 사실 이준석을 내쫓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똑같은 사례라고 봐요. 그냥 정당 민주 없이 그냥 다 내쫓아 버린 거고. 이 국민권 제한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전혀 예상치 않은 게 하나 들어왔더라고. 이거를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의 제기하지 않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전당대 때 한 번도 없었던 거를 이미 받아놔가지고 지금 강신업이랑 뉴에이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당일날 기각이 되는 게 그 서약서를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아마 이 사람들도 서류로 자른다는 거 상상 안 하고 그냥 뭐 여론조사 조작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안 생각 이렇게 알고 했는데 이걸 이제 악용을 해버린 거죠.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 부정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교안은 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서류 통과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4명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뉴여의 신혜식, 김세희하고 저 강신업인데 김세희는 가수연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음해하고 그래서만 형사 사건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조금 얘기인데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신혜식 대표도 범죄를 문제점을 삼았다는데 신혜식은 보수의 운동가 그래서 보수의 안진걸이에요. 그러니까 집시법 위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애국운동하다가 나온 범죄를 갖고 같이 묶어서 알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게 아까 제가 금방 헌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선거법에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정당의 기준은. 선거법 이제 공민권이 없어서 선거에 출마 못하는 사람은 전당대회 출마 못하잖아요. 당원 자격도 안 되고. 그건 이제 주로 징역형. 그렇죠. 이라도 사면 복권이 안 돼가지고 이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선거법에 준용해서 정당법에 준용해서 정당의 당원 당규는 하도록 그렇게 보통 재판하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이외에 범죄 가지고 그냥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뭐 범죄를 문제 삼고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사실 이유를 똑바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국민적 신뢰를 뭐 저버린 사람들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국민적 신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많이 저버렸는데. 이제 막 인터뷰에서는 막 이제 김지영 같은 사람은 이제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에서 격이 떨어지는 것도 윤석열 김건희가 격이 더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게 간단치가 않은 게 이 뒤에 강신업 신혜식 뒤에 전광훈이 있었거든요. 전광훈이 10만 명을 몰아넣어서 강신업하고 시너지를 내고 신혜식은 최고위원으로 들어간다 이랬는데 한마디로 전광훈이 미는 사람을 잘랐기 때문에 전광훈이 토사구팽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데 2월 14일 날 정광훈 선고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 정광훈은 구속이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촛불 퇴진 집회를 그렇게 방해했던 정광훈의 광화문 집회가 지금 붕괴되는 수가 있고 신혜식 대표는 이제 공개적으로 집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광훈을 토사구팽시키고 태극기를 직접 관할하겠다. 태극기 세력들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건희 세력이. 그래서 신혜식 대표가 그럼 장재원이랑 정진석이 나와서 해라. 우리 안 할 테니까. 니네가 직접 하라고. 한번 그 태극기 그 치매 노인들 데리고 집회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제가 볼 때 그 노인들 정광훈이 아니면 관리 못할 겁니다. 정진석이나 장재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2월 14일 날 정광훈이 감옥에 가게 되면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없어지든지 위축될 수가 있고 정광훈 자체가 이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메시지를 내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하면서 맨날 지금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우리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김건희하고 다 얘기됐습니다. 우리가 공천권 50% 확보하고 뭐 장관 10개 확보하고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 모았어요. 근데 다 서로 수다 떨어지고 본인이 구속되고 그 앞쪽에서 지만원 구속됐고 안정권 구속됐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보수인단 딱 구속되고 있거든요. 저 그 뭐야 그 별 내용 없이 욕만 하는 친구 신자유주의 연대인가 저 김상진. 김상 거기는 뭐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할 만한 함량이 못 되죠. 아, 거긴 그냥 욕만 하는 사람이죠. 그건 신의 쌍욕하는 사람하고 사람이죠. 비교가 안 되고 지금 그 네. 친구도 구속되기 일보 직전이고. 네, 근데 네. 뭐 사실은 뭐 윤석열의 탄압이라기보다는 네. 봐줄 수가 없는 수준의 범죄들이 그렇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형식적으로 지금 촛불이나 진보진영 운동가는 구속된 사람이 없는데 계속 네. 보수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그 안진걸 소장은 품격을 지키고 하여튼 범죄 문제 룰 내에서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광훈까지 감옥 갔을 때 네. 과연 정광훈이나 이 정광훈 세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뭐 신혜식 같은 사람, 신혜식은 사실은 그 막말한다거나 욕을 한다 이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네. 격을 지키는 사람인데 거의 아웃돼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또 보수 유튜버들 중에 나경원 민 사람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고성국 박사라든가 이봉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서정욱. 이제 손절 당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당권파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이나 이 정재석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사이드에서 비판하고 있고 정광훈 신혜식은 지금 여차하면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이 정권하고. 저는 뭐 사실 뭐 제가 태극기 운동할 때 신혜식하고 제가 파트너였고 정광훈 목사도 작업 잘하는 사이인데 제가 좀 돌려 세우고 있어요.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 주범이다. 우리가 태극기 운동할 때 윤석열 한동훈 때려 죽이려 그러지 않았냐? 특검 때부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을 어떻게 보겠냐? 태극기 들고 박근혜 사랑을 하다가 박근혜를 잡아넣으면 자기들 앞에 와가지고 막 윤석열 만세하면은 윤석열이 당신들 태극기를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날 거라고 제가 강조해왔거든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잖아. 그럼 싸워야지. 그래서 잘하면은 정광훈 세력이 윤석열 퇴진 대열에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퇴진이라든가 뭐 김건희와의 완벽한 갈라치기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네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하고는 좀 이제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뭐 보수 운동하는 사람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센 주장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에 곽상도 무죄가 지금 이 젊은 층을 바깥 뒤집혀놨는데. 계속해서 이 강신업은 이 박영수 권순일을 잡지 않으면 대장동은 무의미하다. 저는 그것 때문에 아웃됐다고 보는데. 야 본질을 읽고 있네. 본질을 읽고 있네. 이 판검사 세력의 우두머리인 박영수 권순일을 잡아놓겠다고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판검사 세력의 정권이 윤석열 한동훈인데. 그럼 결국 그 논리로 보면은 이 강신업도 결국 윤석열 정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신업한테 공개적으로 당신 다 좋은데. 김건희하고 관계 어떻게 정리된 거냐. 김건희하고 정리하고 우리 쪽으로 와라. 지금 우리는 판검사들의 부패 세력과 전쟁을 하는 거니까 들어오라고 당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가 이제 분열됐습니다. 계속 태극기 정신 가지고 윤석열 한동훈과 싸웠던 세력이 그래서 지금 촛불하고 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진이 지금 수청을 당했기 때문에 이 판검사 세력들에게 전 자연스럽게 흐름상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막말로 신혜식은 저랑 20년 같이 운동했어요. 정광훈 저하고 15년 같이 운동했어요. 최대희 대표 다 10년씩 같이 운동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과 정광훈이 가깝습니까? 우리가 가깝습니까? 그리고 원래 원칙대로 우리는 조작검사들과 싸웠으니까 이 흐름이 다시 복원되는 거죠.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판검사들이 태극기든 그 사람들은 너무 개돼지 취급했어요. 엘리트주의네. 너희들 날려봐야 니네가 갈 데 어디 있냐. 이 마인드로 친 거거든요, 그냥. 근데 이미 태극기 본진에 몇 명이 가서 촛불하고 퇴진 대응을 만들었는데 제가 안진걸 소장가 오늘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나머지 태극기들 숟가락만 들고 와라. 당신들이 직접 촛불과 협의를 못 하는데 우리가 다 해놓지 않았냐. 숟가락만 들고 참여하면 된다. 손쉽게 올 겁니다. 참 재밌게 되고 있어요.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정치나 이 전쟁 전략에서 적의 적은 또 동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그 광범위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방법이에요. 아니, 이 정권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극소수의 판검사 부패 기득권 세력이니까 이거 아닌 사람들은 다 모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완전 판이 짜져버렸네요. 판이 짜져버렸고요. 김기현 되는 거네 그냥. 지금 안철수를 종북으로 몰아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미 벌써 한계가 드러난 게 네네. 안철수를 종북으로 몰아서 때려잡는데 가장 필요한 게 태극기 세력인데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세력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막 아스팔트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됐는데 네. 이번에 안 해요 지금. 자기들이 숙청당했는데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종북머리가 지금 멈칫하잖아요. 네네. 저는 앞으로 국정 운영할 때 그 난리명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힘든 게 무차별 지원했던 태극기 세력들을 숙청하니까 이제 그 돌격대가 없어졌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태극기 세력을 숙청한다는 것은 뭐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판검사 세력들이 정치권에 전면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공간 비워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자리도 있고 이번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심평과 김한길이가 지금 뭐 떠들듯이 뭔가 좀 이쪽에 뭐 이 중간층과의 뭐 이 정기 개편을 원하는데 그때 태극기 애들이 골치 아프니까 미리 잘라버린 거죠. 김한길 전략인 것 같아요. 이 태극기 날려버린 거. 그 정계 개편이라 하면 결국은 윤석열이 퇴임 후에도 안전판 그런 것들을 선거구제 내가 구상하겠죠, 그죠? 저쪽에 수박들이 표현해가지고 하여튼 뭐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그 머리에 태극기 애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김한길은 다당제를 통해서 절대 권력을 해체한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윤석열은 친위 강성 검찰 판사 세력들을 정치권에 5, 60명 박아 넣어가지고 자기들의 이 호위병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그 계산에서 태극기들은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없어졌을 때 아마 느끼고 있을 거야. 아 이것이 괜히 없앴나. 날리면식의 공작이 안 통하거든. 태극기가 없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김기현이 한 몇 % 정도 득표할까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는 게 아니 그 나경원이 그 안 물러나면서 내가 지지율 1위인데 왜 물러나냐. 그랬더니 다음날 리얼미터에서 지지율 1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김기현으로. 네. 안철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1위인데 왜 물러나냐. 다음날 바로 리얼미터가 또 지지율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뭐 공작 수준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지지율 1위를 김기현 올려놓고 언론이 한 100개 쓰고 막 떠들어대면 또 그렇게 지지율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 내부 공작으로 막 하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선거에서 예측하는 게 다 의미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당에서도 언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제 관리 또는 소통 어떤 이제 네트워크를 합니다. 네트워킹을 하는데 이 정당에서 하는 네트워킹보다 오히려 판사 검사들 특히 이제 검사들의 네트워킹 방식이 더 끈적하고 밀접하고 확실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번에 하여튼 나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이렇게 언론이 통제되고 그러니까 통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통제되지가 않는 세력이 언론인데 문재인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나 비교했을 때 너무 잘 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언론 통제 능력은 의외로 검찰이 더 뛰어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과거에 이제 검찰 시절에 기사 한두 건씩 주면서 하던 밥 사고 하면서 관리하던 그 방식이 좀 증폭돼서 어떤 이권에 대한 것들까지도 기브 앤 테이크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엠바고가 잘 지켜지는 경우를 처음 봤고 그렇죠. 뭐 완전 선별해가지고 말 잘 되는 기자를 따로따로 불러내고 이러면 사실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언론사라는 데의 특성상 강자 약하고 약자에 강해가지고 누적된 불만들은 쌓여가고 있어서 쌓여가고 있다. 만약에 지금 폭발했을 때 그때 언론사들은 또 이제 정권이 흔들리면은 또 칼질하고 그런 성향이 있어서 지금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열하고 야비하거든요. 현재까지 성공적이지만 이게 나중에 부메랑 돼가지고 언론한테 되치기 당할 수는 있죠. 언론사와 기자들은 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은 불만이 축적되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언론 사회에다가 막 전화를 해버린대요. 엠바고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이제 그래 일선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럼 이제 사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대로 이제 지금은 이제 지켜지는 거죠. 이제 정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주가 이제 언론사 기자를 막는데 이렇게 마치 뭐 다른 무슨 제조업 회사처럼 대놓고 막진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막는 게. 근데 막잖아요. 이제 참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터트릴 때 그렇지. 야, 네 마음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폭발해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이 정권이 너무 많은 지금 이 사고 치고 있고 이제 너무 많이 막 숙청하고 잘린 사람들 많아가지고 터질 때 그때 언론사들이 이제 그때야 움직일 겁니다. 이제. 힘이 없을 때 이 정권이. 지금 이제 언론사들이 광고 문제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합니다. 아니 이게 언론사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부대 사업들 많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어떻게 하든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들과 기사와
그다음에 언론사의 부동산 사업 참여 이게 저는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의심을 해요. 자, 그러면은 결국 김기현이 된다는 것은 윤석열이 공천권을 완벽하게 행사하는 상황이다. 공천권은 기본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러면 이 바보들이 아닌데 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김기현 그냥 김기현도 선거 치를 때 도움이 안 된다 보는데 네. 이런 짓거리 한 김기현 가지고 선거 치를 생각 하겠냐는 거예요.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그 전에 판 바꿀 생각을 할 겁니다. 판 바꿀 생각을. 그게 심평이 했던 이야기와 김한길이 떨리고 있는 네. 건데 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계획된 대로 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른바 여권발 정계 개편의 핵심은 대통령 지지율인데 네네. 이 정도로 그 국민적 자기들 표현으로 국민적 신뢰와 이런 불신 받는 사람들이 개편한다. 만만치 않을 건데 하여튼 머릿속에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김기현 체제로 총선 간다는 생각을 하겠냐. 네네. 원래는 딴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위해서 너무 많은 무리수를 넣어서 네네. 그러니까 김기현을 이렇게 고집한 이유가 바로 그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총선 승리? 아니 그럼 나경원 가지고 안 되나? 그거 봤을 때 그냥 조기에 무슨 하나 개편하기 위해서는 꼭두각시 김기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나경원이나 안철수조차도 공천권 대통령께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저는 원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죠. 뭐 나중에 네. 어쩌고 하더라도 네.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정도로 딜을 못 치는 부분들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른 계획이라 하면은 심평이 이야기했던 정계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죠. 민주당에서 네. 한 10% 빼온다. 뭐 그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하도 수박집 많이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찍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냥 그대로 경선 가면 무조건 쫓겨날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김한길이 접촉한다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공작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공작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사고 치면 안 되는데, 공작형 정계 개편하기에도 너무 큰 사고를 쳐서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민자당 만들 때 3당 합당할 때 그때 보면은 노태우의 지지율이 웬만큼 괜찮을 때 합당을 한 거예요. 자기 지역 기반하고 그 보수 기반은 갖고 있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김영삼, 김종필을 섞은 거지. 네.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한 건 아니죠. 자기 기반 갖고 있었으니까. 네. 지금 윤석열의 기반이 뭘까? 네. 그 하시는 그 치매 태극기 노인들인데 아니 이것까지 날려버리면서 어떻게 동력이 있을까? 이것까지 날아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 이런 거예요. 민자당 만들 때 결국은 노태우가 YS한테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해준 거거든. 당대표권 양보해줬고. 그렇죠. 공정한 대선 경선 양보해줬고. 그렇죠. 실제로 공정한 게 아니라 나중에 YS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준 거죠. 네, 밀었죠. 자, 그러면은 이 윤석열이 이제 심평 이야기처럼 정계 개편을 한다. 그럼 반대쪽에 한 축이 있어야 되거든. 축이 없어. 축이 없어요. 뭐 극단적으로 뭐 저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너무 그래 몰지 마시고 이낙연을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이낙연이 가겠어요? 못 가요. 이낙연 내려간다고 뭐 무조건 내각제 장담해줘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낙연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못 가요. 하여튼 뭐 지금의 이제 3월 8일 날 이 경선 마무리하는데 뭐 저 중단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중단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대표 경선하면 그냥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한 10% 정도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리얼미터라는 그 친윤석열 조사에서도 지금 6.8% 떨어졌는데 32%예요. 이제 경선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힘 가지고 과연 정계 개편할 수 있겠냐. 그 윤석열 브랜드 가지고 선거 치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계획은 그럴지 몰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 브랜드 김건희 브랜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강신업이 그런 주장 많이 했는데. 누가 농담처럼 그 강신업 변호사가 윤석열 브랜드를 못 치른다. 김건희 브랜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이혼하고 나오나? 그래서 내가 강신업이 나왔을 때 이혼시키라고. 차라리 니네 둘이 해라. 김건희하고 강신업.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참다. 야, 이 한국 정치 거의 뭐 코미디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네. 이번에 이 잘라진 이 태극기 무대를 사실상 그 김건희 쪽이 관리했었거든요. 네네. 그걸 한 큐에 날려버렸잖아요. 나는 이 당권파들과 이 판검사 세력이 분노를 한 게
판검사 세력에서의 그래도 어쨌든 여성 상징이 나경원인데 나경원을 이제 김건희가 날렸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네네. 그 날리면서 이게 완전 엉망이 돼버려 이 정선판이. 그렇다고 김기현도 무너지고 개판되고 가니까 이 당권파와 판검사 세력이 야 이거 김건희 때문에 박살나지 않았냐 우리가 정돈하겠다 해가지고 확 정돈한 게 김건희 쪽에 붙어있던 태극기성 날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완벽하게 조정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조정을 당할 수 있지만은 네. 판검사 세력과 여의도 당권파 세력이 네네. 완전히 윤석열에 종속된 세력이 아니니까. 네. 이건 이제 자기들이 어쨌든 선거를 치러줘야 되는데 나경원 날리면서 굉장히 위험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실한테 이번에 우리 좀 해보겠다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엎어치기 했을 수가 있죠. 근데 다시 엎어치기 했으면 또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김건희가 줄 세운 태극기 세력이 없으면 국정 운영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제원 의원도 뭐 저기 버스를 뭐 수십 대씩 동원하고 하는 좀 능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근데 버스가 뭐가 다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게 선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건 뭐 확인된 바가 아닌데 장제원 의원이 버스를 동원해서 뭐 어디 함안인가 함양인가 어디 경남 어디 쪽에 단체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거의 지금 정치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산악회를 운영하잖아요. 네네네. 그 산악회가 사실상 이제 조직 동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 오는 꼴을 볼 때요, 뭐 동원도 필요 없고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어디서 그냥 표 떼기 해가지고 표 집어넣고 남을 것 같은데 뭐 그거 해도 뭐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야, 참 재밌다. 그러면은 김기현이 당대표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안 되는 수면은 김건희, 전광훈, 강신업 연대밖에 없었는데 네네. 그걸 날렸기 때문에 김기현은 확정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뭔가 좀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종북몰이 가지고 버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종북몰이가 안 된다니까요. 그 태극기 부대가 없어지면서 거기 혼란 겪으면서 이러면 이제 김건희가 야 씨 이거 왜 날렸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엎어치기 할 수 있겠죠. 야. 강신업 변호사가 뭐 신당 창당 탈당했습니까? 강신업 변호사? 탈당 안 한 게 이제 소송을 가려다 보니까 또 당원을 유지해야지 소송이 뭐 유지가 되죠. 탈당해버리면 이제 당내 소송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계속 당 부시겠다 뭐 어마어마하게 좀 때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강신업 변호사가 그 만들었던 표들이 안철수를 민다거나 뭐 황교안을 민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공통으로 신현식 대표나 강신업은 이제 당권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권파는 김기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제가 만대로 불공정 경선인데 이 사람들이 백커트에 가서 뭐 안철수가 역전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부가 황교안한테 갈 수는 있겠네요. 황교안한테 성향상 뭐 갈 수도 있겠는데 뭐 가나마나 뭐 의미 없는 퍼센테이지다. 여기야말로 그냥 전산으로 그냥 치면 되는 선거인데요. 그냥 김기현 뭐 몇만 표 빡빡 쳐버리면 되는 거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최고위원들은 지금 조수진 의원이 제일 앞서가고 있죠. 그것도 뭐 제가 볼 때 이제 아니 당대표 선거 이꼴로 만들어왔는데 뭐 최고위원도 뭐 자기들이 알아서 딱 정하면 되는 거지 뭐 의미 있겠습니까 이것도. 근데 최고위원회는 친 이준석계가 한두 명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이 태극기 보수를 날리면서 이준석계들은 한 명도 안 날렸고 이준석에게 후원회장과 선거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수를 덜 받게 하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가 가능했던 이유가 전광훈과 강신업이 손잡고 이준석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열려진 건데 그 날렸던 이준석을 살려주고 날린 사람들을 아웃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당권파, 저는 이거 당권파의 계산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정준석계나 이제 수도권 사람들은 태극기애들은 표에 도움 안 되고 골치 아프다 제끼고 그 대신에 차라리 약간 왼쪽에 있는 이준석계 애들은 득표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정기 개편할 때는 문제가 없다. 총선이라는 본선에 도움이 된다.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가는데 문제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나경원도 그럼 부활시켜 주겠네요. 뭐 거기는 마찬가지. 동작구의 공천은 다시 주겠구만. 지금 부활시킨다고 강제로 끌고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만 친 거야 태극기만.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를 탄핵시킨 세력이 만든 정권이에요. 네. 핵심들 다 탄핵 주범이잖아요. 그렇죠. 장재원이고 뭐 권성동, 장재원, 권성동, 정주성 마찬가지고.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그 이준석도 탄핵의 주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팀이 되는데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가 걷다 대고 무슨 숟가락을 대냐고 탄핵을 반대한 자들이. 제대로 정리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제 변희재 대표님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분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계급론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귀족, 너네는 뭐 밑바닥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뭐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 될 텐데 네. 주로 탄핵무효 운동을 밑바닥 보수들이 했기 때문에 그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제 노선이나 계급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왜 그 겸상하려고 갔다가 이용 다 당하고 신희식 대표 이 광화문에서 윤석열 그 지킴이 집회할 때 1억 썼다 그러더라고. 그거 그냥 다 뜯어먹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계하고는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당대표 선거 때 천하람이 지금 천하람은 이준석 계라기보다는 이준석보다 좀 뛰어넘는 친구라고 보는데 이준석 계는 뭐 아니라고 봐야죠. 본인은 내가 볼 때 천하람이 약간 이준석보다 더 뛰어나요. 여러 가지 능력상. 근데 본인은 이제 자기가 국민의 한 70~80%의 지지를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맞는 말만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TV 토론 때 날리면 바이든 답해봐라 얘기하겠다는데. 아 그래요? 예.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 후보자가 박탈될 겁니다. 아니 천하람 변호사는 지역구가 순천이에요. 순천인데 이제 대구 출신의 순천인데. 뭐 지금 어쨌든 안철수를 이제 꿀려놓고 그럼 천하람 남지 않습니까? 그럼 천하람이 이제 과도하게 막 이슈몰이하고 다니면요 아웃시키겠죠 뭐. 아웃시켜서 제명당하는 거야 천하람이. 그래가지고 순천에서 무소속 출마하는 거야. 그럼 당선될 수 있겠네. 뭐 천하람은 그게 날 수도 있고. 지금 그때 이제 천하람은 이 순천에서 활동하다가 지금도 저거 노리고 있어요. 이제 색깔론 노리고 있는데 뭐 색깔론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지. 박정희는 독재 정치가니까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고 김대중이 위대한 정치다 한 게 있어요. 아 천하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야 대단하네. 올라오면 이제 그것도 터트리면서 치겠죠. 민주당으로 오려고 하나? 그러면 또 그게 본인한테 명분이 없을 건데. 의미가 없죠. 명분이 없어지는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천하람이 만약에 지금 돌풍 일으키는 순간에 아웃시켜버릴 겁니다. 무조건 조금만 돌풍이 일어나면 싹을 자른다. 이게 이제 기본 전략이고 이 싹을 자르는 이유는 향후에 정계 개편이든 뭐든 정치 일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고 봐야 되네요. 이게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도 아니고 선거전 이거. 공작입니다. 공작다.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 보수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태극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보면은 조금 이 고연령층 또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죠. 고연령층은 맞는데 이 저소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재 이 젊은 층이 너무 저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 70~80 돼가지고 애들 다 키워놓고 하기 때문에 소득이 커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소득 가진 사람도 많고. 아, 그렇지. 그 큰 돈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돈 쓰는 거는 젊은 애들보다 많이 써서 제가 그 양쪽 활동했을 때 이 후원금 규모가 달라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젊은 층의 소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쪽이 고소득층이라고 봐야 돼요. 노년층 고소득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태극기 나오시는 분들이 40년대생, 50년대생 뭐 이런 분들이 주축일 텐데 생각해 보면은 이 산업화 민주화 시기를 같이 겪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넥타이 메고 나오신 분도 그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 60대, 한 70대. 근데 그런 분들이 저렇게 아스팔트 보수가 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분들은 그 80년대 기억보다는 70년대 기억이 더 세요. 박정희 향수. 산업화로 그때 이제 젊은 시절을 해가지고 집 사고 막 경제 성장률 한 1년에 10%씩 가고 이 기억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대로 박정희랑 같이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사실 그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게 뭐 이건 제 주장입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도 산업화 이후에 뭐 정부화라고 해서 한국이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경제적 발전에 굉장히 이제 이 공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인정 안 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벤처 사업이 붐이라는 게 정부화가 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인데 이분들은 그때는 이미 자기 경제 틀이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아, 그 전에 있었던 산업화 시대에 산업화 때 이제 땅 사고 집 사고 이 가정을 다 이루고 해서 쭉 온 사람들이지 그 이후에 새판 버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절대 박정희라는 존재는. 박정희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게 보수에서 운동할 때 재밌는 게 이 인물의 그 스케일로 볼 때 이승만이 박정희보다 더 스케일이 크다.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보수에서도 이승만보다 박정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냐. 생존에 있다. 이익관계. 박정희 때 과실을 누린
과실이라는 게 무슨 뭐 해먹은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경제 성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같이 성장한 이 사람들이 다 생존해 있고 네. 돈을 꺼내는 거고 이승만 시절 때 사람들 다 돌아가셨어요. 네. 이승만 운동할 때 자금 마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과대 대표되는 부분이 있고 이승만은 보수에서도 축소된 게 있죠. 사실 이승만은 근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너무 옛날 분이라서 그쵸. 크게 사실 논쟁거리가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살았던 사람이 증언할 사람이 없는데 박정희 시대는 증언할 사람들이 아직까지 70, 80대가 정정하기 때문에 다 쌓여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주도하고 돈을 꺼내니까요. 변희재 대표께서 보시기에 진보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 균형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뭐 경제와 정치를 분리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기념재단을 설립하면서 거의 모든 답안을 내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다들 아는 그대로예요. 그 독재 정치, 유신 정치 이런 것들은 잘못됐지만은 그 척박한 땅에서 산업화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의지 심어놓은 거는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갖고 박근혜, 김대중이 만나서 서로 교환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공식적으로 의견 교환하는 것들이.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난 천하람한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순천에 가더라도 김대중이 박정희 평가한 그 정도는 해야지. 독재자니까 평가할 가치 없다. 이거 너무 세게 나갔다. 이거는 정정이 아직 젊은 친구니까 정정해 놓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논쟁해도 이 틀 밖에서 그 정도가 될 거고 보수에서도 이 유신 독재를 이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보수에서 안 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유신 독재와 그 전두환 군사 쿠데타야. 그 5.18이라든가. 유신 독재에 대해서 야 중화공업하고 그 당시 김일성이 이제 강력한 독재체를 구성하니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랬는데 그렇다고 바로 유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온건한 체제로 갈 수도 있었던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완전히 그냥 유신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를 중화공업 문제하고 김일성과의 그 대치로 옹호하기에는 최소한 현대 시점에서 맞지 않죠. 그걸 옹호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 논의를 못 해요. 저도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영남 쪽이니까 보수적인 분을 많이 만납니다만 딱 제가 이제 한계를 끊는 게 뭔가 하면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다음부터 안 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우리가 합의된 것들, 검증된 것들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구성원들이 보수라고 할 만한 정치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어느 정도 숫자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보수가 어떤 기준 갖다냐에 좀 다른데 네네. 지금 하는 정치 행태를 볼 때는 지금 뭐 윤석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보수라 볼 수 없는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니까. 뭐 실명 거명해서 예를 들자면 주호영 같은 경우에는 보수인가요? 그런 사람은? 저 사람 하는 게 보수로 느껴진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야, 주호영도 제대로 보수가 아니다. 그럼 거의 저 당은 거의 사람 없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보수하는 게 안철수한테 실형복 존경하니까 너 종북이다 이런 게 보수인가? 그러니까 행태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과 행태들 자체가 도저히 뭐 보수고 뭐고 얘기할 수 없는 행태들이니까 이것도 무의미하지 않나? 그럼 국민의힘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냥 나쁜 놈들이지. 저게 무슨 보수가 이익관계에 의한 그냥 그 불나방 같은 사람들의 모여 있다.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 저 정당이 없어져야지 이제 진짜 보수 정당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노무현 이회창 때가 한국 정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노무현 이회창 때가? 이회창 총재가 그래도 나름 보수적인 분 아니에요? 정통 보수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보수 쪽에서는. 근데 뭐 그분이 그 뒤에 한 일들로 쭉 보면은 저 사람도 결국엔 판사 기득권 세력밖에 안 되는. 기득권 세력이었지만 하는 부분들이 뭐 여의치가 않다 해서. 계속 만약에 보수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러면요. 이게 저나 지금 최대집 회장이나 둘이 뭐 논의한 건데 원래 보수는 영국이나 미국 같이 점진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있었던 가치인데 그럼 영국이나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흔들린 적이 없는 나라들인데 그렇죠. 그 보수를 대한민국 같이 4대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일제 식민지에다가 6.25 사명까지 이런 데다가 적용하게 되면요. 보수는 그냥 기득권의 줄 서는 어용 세력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킬 수가 없어. 이제 그게 진보에서 보수를 비판하는 게 그런 부분들, 이익 집단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친일과 그다음에 과도한 반부. 이게 이론적으로 따라도요. 자, 네. 고종 체제를 지킨다고 막 했어요. 고종을 지키자. 네. 근데 하루 아침에 이또르면서 나라가 넘어갔어요. 네. 이완용 같은 인간.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보수는 체제를 지킨다 그러니까 체제가 넘어갔잖아요. 이또로. 그럼 이또 히로부미 만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네. 기득권을 지킬 뿐이네. 체제를 지키다 보니까 체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체제에서 부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극단적으로 들어간 게 6.25 때 김일성이 서울 들어왔을 때 조선일보가 김일성 만세 화보를 뿌린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 기득권이 될 것 같으니까. 되니까. 그걸 보수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박근혜 무죄 외쳤다가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을 찬양하는 게 체제를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럼 보수는 뭐냐? 무조건 이긴 놈 편이 보수라는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보수가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사실 보수주의가 성공한 데는 영국, 미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대국으로서 아까 말한 대로 외부에서 막 쳐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수까지 지키는데 막 그냥 뒤로 엉키고 바뀌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니 영국과 미국에서의 보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민혁명에 참여했던 공화주의 혁명가들이에요. 근데 그 혁명을 할 때 온건하고 점진적 혁명이 프랑스 혁명과 대비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보수가 유지되는데 한국같이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데에서는 보수는 무조건 이긴 놈한테 붙는 게 보수가 된단 말이에요. 보수라는 게 이게 안 되는구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전하 최대집 대표가 보수적 이념, 영미식 보수적 이념주의자인가 하면 우린 지금 판검사 부정부에 다 들어 엎어야 된다는 사람인데 이런 보수 이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보수주의가 바로 영미식 개념 적용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변희재 대표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보수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또 과거를 어떻게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찰하고 재구성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스스로 이제 진보니까 진보도 한번 재구성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선진국이 아닌 계속 외부에 휩쓸리는 나라에서는 보수주의를 적용하지 말고 차라리 자유주의를 갖고 이렇게 자유주의가 워낙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거기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자유주의가 이제 보수주의하고 거의 이꼬라돼 있어요. 자유주의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냥 다 있죠. 한 17가지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보수주의라는 것을 자꾸 쓰는 나라는 영미밖에 없다고. 유럽만 해도 복잡하기 때문에. 유럽은 또 뭐 예를 들자면은 어디야 독일 김인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라는 이야기 잘 안 하죠. 보수라는 이야기 잘 안 하죠, 자기들이. 거의 뭐 사회주의나 자유주의 가지고 다 그렇죠. 사회주의, 자유주의 논쟁인 거고. 야, 참 이거 어렵다. 결국은 근데 한국에 뭐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로 나누니까 편의상 나누니까 보수가 정신 차려야지 나라가 제대로 균형감 있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은. 그렇죠. 근데 정신을 자체적으로 차린 게 아니라 쫓겨나면서 보수가 이제 범보수 세력이 쫓겨나면서 뭐 정신 안 차릴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도저히 탄핵 무효 가지고 그렇게 후원금 걷어먹었던 사람이 탄핵 주역들의 정권에서 해먹겠다는 것 자체가 나쁜 발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쫓겨난 거죠. 뭐 제가 이제 두 분을 이제 낮춰보는 건 아니고 변희재 대표나 최대집 회장을 제외하고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뭐 알만한 사람으로서 보수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나요 지금? 지금 한 이현주 전 의원이 이현주 의원도 솔직히 뭐 약하지 아직 비슷하게 활동하는데 약하지. 근데 국힘당에 있는 기득권 세력은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다 몰살시켜야 되는 데고 이현주 정도가 지금 빠져나와 있는 상태죠. 이현주 의원이 더 커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재밌는 게 뭐 다 586 이하 세대들 이현주나 최대집 회장이나 다 그래서 이게 586 밑에서부터 이제 보수혁명이 나겠구나. 그 이현주 의원은 금방 말씀하신
스스로 이제 자기는 자유주의자다 이야기를 아니, 뭐, 자유주의자로서 보수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자유주의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가는 이념이고 보수는 체제를 존중하다 보니까 아니 체제만 지킬 수 있으면 나쁜 짓도 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자유주의는 이념의 문제인데 보수는 행태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같은 데서 보수라 그러면은 이건 기회주의가 안 될 방법이 없고 자신들의 기회주의적 습성을 보수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긴놈한테 붙어버리는 걸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보수 이념을 없애버리고 자유주의로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럼 저기 변희재 대표님도 앞으로 이제 보수 농객 이런 것보다 뭐 자유주의 농객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래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세력으로 보수 세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이러면은 제가 상대적 개념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분리를 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 끌어들여야 돼서 당분간은 쓰되 나중에는 한번 좀 정리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는 별 볼 일 없더라. 의미가 없어서. 의미 없다. 이건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게. 논의할 가치가 없다. 분석해봐야 또 엎어버릴 텐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현이 당선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거고 김기현 이후에 정치적인 구상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그 위험한 판바꾸기를 할 겁니다. 위험한 판바꾸기. 판바꾸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실패가 예정된 판바꾸기죠. 그 판바꾸기의 주역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김한길. 이제 김한길이 이제 심평 정리하면서 튀어나왔잖아요. 그 거의 1년간 작업하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공할 길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김한길은 결국은 이거네요. 윤석열 그 판검사 팀 한 팀, 그다음에 김한길이 민주당이라든가 어디 뭐 중도, 호남 이쪽에서 빼오려고 하는 팀 한 팀. 요게 이제 합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태극기 애들이 날아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전망은 저희가 한번 재미나게 계속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희재 대표님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굉장히 혼탁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아마 우리뿐 아니라 그 웬만한 정치부 기자나 평론가들 볼 때 다 천번 현상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것들을 다시 풀리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인 태극기 수청도 당연한 과정이에요. 둘이 만나면 안 되는 세계 만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보면요. 나라가 그래도 망해가고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수 농객이면서 실제로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변희재 대표님과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